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물살을 타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또한 2차 재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차 때와 같은 형태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교회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3,894곳의 교회를 대상으로 집합 제한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을 했어요. 17곳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위반 내용 조사 후에 집합 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고 이랬습니다. 조사 결과 지하 4층 냉동창고 온열장치 전원을 끄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탱크가 빈 상태에서 온열장치가 계속 작동하면서 물탱크 겉면 우레탄 폼에 불이 붙었고 물류센터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경찰은 온열장치 전원을 끄지 않은 관리업체 직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그러네요.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음력 7석인데요. 오늘 제주도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면서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고요. 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 태풍 소식 좀 더 알아보면요. 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늘 밤 제주 남쪽 해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21도에서 26도,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5도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한낮 기온 33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요. 또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월 25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건강 100세를 준비하는 화요일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되면서 다들 걱정이에요. 진짜 코로나19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이 대구 2, 3월에 정말 이제 잘 넘어갔다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확산세가 퍼지면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심각해져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깜깜이 감염이라고 해서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더 불안한데 세 분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밀도가 워낙에 높잖아요. 가장 밀집 지역이 크기 때문에 저도 사실 1, 2월보다도 오히려 더 위협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차 박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벌써 이제 그 재택했죠, 주말 내내. 네. 드디어 다시 한번 주말마다 이제 굴러다니는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 요즘 이제 사태를 한자성어로 네 자자리로 하면 각자도생. 그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손 세정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또 나를 환자 취급하나? 근데 요즘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손 세정제 드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인사를 둘이 손 스승해서 이렇게 하면서 인사해요. 스스로 개인적인 위생을 잘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를 막으려고 스스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부작용이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최근 덴마크 연구진이 밝혀낸 연구 결과인데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와 함께 널뛰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같이 올라간 게. 어. 네. 그게 바로 뭐냐? 비만율이 폭발적으로 네.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이제 외부로 움직이는 활동을 제한해서 활동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공식품처럼 정제되어 있는 식품들을 먹다 보니까 과열량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만이 올라가게 됐다. 그리고 올라가는 이 비만율이 나중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붙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만 걱정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비만일 때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제 비만이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켜서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BMI가 30 이상이면 사망률이 9% 가량 높아지고 45 이상인 경우에는 4.18배나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보도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의 증상이 쉽게 악화되고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기저질환보다 비만이 더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 제가 듣기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그 3상 실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개발이 돼서 나오더라도 비만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먹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 같은 경우도 비만이신 분들은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만이라는 건 몸 안으로 봤을 때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이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백신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해서 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제대로 원하는 반응이 유도가 되지 않으니까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코로나 백신에도 같은 원리일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맞는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제가 살을 빼봐서 하는데 살 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컸는데 그래서 우리 집 TV가 작은가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집 사이즈가 괜찮다, TV 사이즈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할 때도 몸도 너무 개운하고 그쵸. 그래서 살은 좀 뺄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굳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이 살이 찌면 여러 가지로 거북하고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뱃살이 이렇게 두둑해지고 그러면 성인병에 걸릴 위험도 굉장히 많고. 근데 50대 이후에는요, 한 번 찐 살, 야, 이거 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참 나이가 들수록 살 빼는 게 힘들기는 네. 한데요. 이 50대를 넘긴 장년층이나 노년층 분들이 오늘 얘기한 이 다이어트가 가장 시급한 분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5, 60대가 비만율이 38%예요. 가장 높은 세대고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가 제일 시급한 나이대이죠. 예. 아니, 저도 지금 핑계김에 코로나19 때문에 열심히 하던 운동 못 하니까요. 옷 입을 때마다 여기가 좀 불편하고 저희 코디들이 눈총을 주고 그래요. 아니, 이게 살이 이렇게 찌면 우리 때는 참 살 빼기 어렵잖아요. 아니, 지금 저 오늘 나와서 뭐 비만이 코로나19 백신도 안 통할 수 있다. 뭐 50대 가면은 안 빠진다 그러는데 정말 저도 요즘 느끼는 게 50을 처음 겪다 보니까 네. 이 변화하는 체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이게 다 많습니다. 나이살이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겨야죠. 뭐 어떡해. 아니, 그렇다고 이것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렇게 힘들다고 이 5, 60대에 비만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 내가 건강한 노년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비만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붙는 게 성인병이죠. 네. 그것뿐만 아니고 노인분들이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질환이 치매거든요. 네. 치매 위험성까지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은 샐러드만 먹고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네. 클럽에서 밤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체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5, 60대의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5, 60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하는 다이어트와는 사뭇 달라야 합니다. 네. 이 점 명심하시고 좀 앞으로 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5, 60대를 위한 맞춤 다이어트 방법을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살찌고 배 나온 거 방치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당뇨, 고혈압, 지방간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런 말 혹시 아시나요?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돼. 빼야 산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를 꿈꾸고 있는 5, 60대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비만으로부터 탈출해서 살을 잘 빼셔야 하는데 실제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약을 조금이라도 끊거나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만으로부터 탈출하셔야 합니다. 네, 빼야 산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어요. 5, 60대 장노년층 살을 꼭 빼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발병 위험 감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어머니도 무릎이 진짜 안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걸을 때도 아프시지만 잘 때 밤에 그렇게 아프시다고 끙끙 앓으세요. 걷는 거 힘들어하고 그래서 계단 내려가다가도 다치는 분들이 있고 왜 꼭 나이 들면 낙상 주의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이 살을 빼면은 이게 관절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본인 체중에서 한 5% 정도만 체중을 빼도 관절염 환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특히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 체중을 그대로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을 쭉 살펴보니까 67%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릎 관절염과 체중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체중이 한 1kg 정도 내가 쪘어요. 그러면 내가 60kg였으면 60분의 1 정도 늘어난 건데 뭐 이게 무릎에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무릎은 하루 종일 이 체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평소보다 받는 하중이 4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 우리 가만히 서 있기만 하지 않죠.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7배까지도 이 하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1kg의 차이지만 내 무릎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압박을 받으면 연골이 손상되는 정도가 더 심해져서 없던 관절염이 생기거나 생긴 관절염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50대와 40대 관절염 통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놓은 건데요. 네. 50대 무릎 관절염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한 사람 40대에 비해서 418%? 이렇대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아, 이거 병원비만 또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 체중이 뭘까요?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키 다 알고 계시죠? 센티미터로 알고 있는 본인의 키에서 100을 일단 빼주세요. 그리고 남은 숫자에 남성분 같은 경우는 0.9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0.85를 곱해주시면 적정 체중이 나옵니다. 그러면 키가 160이다. 어떤 여성분이 그렇게 쳤을 때는 마이너스 100 하면 60이죠. 60에 0.85를 곱해주면 저 수학을 못하는데 51kg. 우와. 51kg가 적정 체중이니까 이거에 맞추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는 0.9 말고 그냥 곱하기 1 하면 안 돼요. 아, 좀 봐줘, 좀 봐줘. 좀 봐줘. 한참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리고 요즘에 나이 들면 걱정인 게 치매잖아요. 이게 치매가 이제 본인만 아프면 되는데 주변도 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살찌면 치매 걸릴 그게 위험도 두 번째예요. 맞아요. 보시면 비만이 치매 발병 위험을 31%나 올린다고 해요. 비만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또 2.5배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네. 예. 이게 이제 31% 기준은요, 이제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경우에 비만한 경우가 정상 체중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31%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험률이 높은데요. 여성의 비만한 경우가 남성 비만한 경우에 비해서 무려 39% 정도나 치매 발병 위험을 놓기 때문에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중노년 때 살이 찌면 치매에 잘 걸린다는 연구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있어요. 내가 정상 체중이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복부둘레만 많이 나오는 복부 비만이신 분들 있죠. 역시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정상 체중이어도 치매 발병 위험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5.4인치, 여성분들은 33.5인치보다 클 때 치매 발병 위험이 60%나 증가를 해요. 하나 다행인 건 역으로 허리둘레가 정상이면 발병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허리둘레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우리는 뭐 항상 그 바지 가져올 때 몇 사이즈 가져와요? 뭐 이렇게 아시겠네요. 이게 34 넘으면 불안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요 위로 삐져나오는 것 때문에. 허리는 안 늘어나죠, 바지가. 네. 허리 위로 넘쳐나는 게 늘어날 뿐이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바지가 밑으로 자꾸 내려가잖아. 나 벨트가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넘쳐갖고. 아유, 창피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거 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 한 번만 살 빼면 네. 심혈관 질환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박인데요. 그 혈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를 쭉 한 게 아니라 한 번만 빼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게 좋은데요. 이제 살이 찌고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BMI를 22를 기준으로 해서 여성은 5.2, 남성은 4.3이 높아질 때마다 무려 심혈관 발병 위험률이 13%가 증가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체중을 일시적으로 한 차례만 이렇게 줄여도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요. 비만에서 이렇게 과체중에서 보통 체중으로 한 단계씩만 내려가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이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살이 찐다 할지라도 그 발병 위험률은 일시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한 번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이거 뭐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50, 60대는 살 빼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걸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50대 나이에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체중 감량을 해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잡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었는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다이어트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침샘을 자극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와 맛있겠다. 아니야 근데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이게 뭐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결국 실패.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 키로수도 점점 느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요. 또 코로나에다 또 요즘에 또 장마여갖고 운동도 밖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오늘도 여전히 살과의 전쟁 중. 젊을 때는요 한약 다이어트도 해보고요. 또 식욕 억제제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좀 빠졌다가 더 찌는 거예요. 요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곧바로 찾아오는 요요. 50대 초반까지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때는 54, 5, 60kg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이때는. 뱃살이 늘자 몸매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 고민이라고 합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이제 막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면은 이게 안 접어지잖아요. 양말 같은 거 신으려면 막 진짜 힘들어요.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이 빠지는 데는 우리 몸의 어떤 전반적인 이제 대사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호르몬의 밸런스, 그다음 장내 세균의 이제 균형 등이 이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장 건강에 달려 있다. 실제로 송옥분 씨의 검사 결과 장내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많은 것을 확인. 유해균이 많을 경우 살이 찔 확률도 높아지고 빠지기도 어렵다는 사실. 그녀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만도 검사를 실시.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BMI라는 검사는 지금 과체중의 결과가 나와 있고요. 체지방률도 우리가 지금 비만 단계에 되어 있고 복부 쪽이랑 상체 쪽에 체지방률이 비만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복부 비만이나 과체중 그다음에 비만 상태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성인병,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같은 그런 위험에 굉장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위험 단계.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태. 오늘 검사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역시나 지방이 많대요. 저는 걸어갈게요. 저 열심히 더 걸어야겠어요. 검사 결과에 다이어트 의지 제대로 불타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녀의 다이어트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그녀를 다시 찾은 제작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식단 조절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 매일 먹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비법으로 또 지금 다이어트에 좋은 걸 알게 됐어요. 일명 다이어트 성공하는 만능 소스예요. 다이어트 만능 소스라고요? 아니,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먼저 빼는 게 소스 아니었나요?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어주면 좋은 소스라 이거 기대되는데요. 아니, 이 낯선 조화는 뭐죠? 미역을 이게 부르면 많으니까 조금만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먼저 다이어트 소스 준비 단계. 미역이 숙성이 되면서 다 불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 이거 미역하고 요거트하고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달라요.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좋습니다. 우선 믿고 배워보자고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그녀가 해먹는다는 미역 요거트 샐러드. 먼저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준 뒤 다진 마늘, 식초, 꿀, 그리고 포도씨유를 살짝 넣어줍니다. 맞은 데다 같이 섞어줍니다. 고소하고 달큰한 다이어트 만능 소스 완성! 샐러드는 물론 시리얼 대신 먹어도 되고 당근 오이에 찍어 먹어도 되고 활용 방법도 다양하다네요. 자, 여기에 매 끼니 빠질 수 없다는 이것. 이거 뿌린 건 뭐예요? 프리바이오틱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 쪽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런 샐러드 같은데 뿌려 먹으면 좋다고 하셔서 이제 해서 먹는데 정말 달달하고 더 맛있고요. 또 먹고 나도 장도 편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에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장 건강 확실히 지켜주겠는데요. 한 끼 식사라도 든든해요. 미역이 씹는 식감이 있어서 이게 샐러드도 오래 씹게 되네요. 참 좋아요. 네? 어머니 이거 스카프 아니에요? 네. 이걸 뭐 하시려고요? 이걸로요. 운동을 하면 허리살이 쏙 빠진대요. 자, 주목! 스카프를 활용한 뱃살 빼는 운동! 그래서 최대한 배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마법 일어납니다. 바로 있는 힘껏 조여줍니다. 옛날에 코르셋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꽉 조여주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뱃살 빠지는데 효과가 좋대요. 원하는 만큼 조여준 뒤 제자리에서 골반을 돌려줍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쏙 들어갔죠? 저도 놀랐어요. 요즘 틈만 나면 운동 중이라는 그녀. 아이, 그런데 이건 어디서 좀 많이 본 동작 같은데요? 혹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쉽게 즐길 수 있는 전신 유산소 운동 참 쉽죠? 이 2주간 계속된 다이어트 도전기.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물론 프리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해 장 건강도 확실하게 챙겨주는데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느껴지는 변화. 그리고 드디어 다이어트 도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순간, 과연 그 결과는? 2주간 총 3kg 감량에 성공! 자, 그렇다면 장내 세균의 비율은 어떨까? 유해균이 60%에서 40%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도 위험 단계에서 정상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서 정말 제가 감량 목표가 10kg인데 꼭 성공해서 이제 정말 날씬한 살 뺀 사례자로 나가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은 장 건강부터. 장 건강 지키는 비법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얼굴도 더 맑아지셨어요. 네, 네. 58세 주부분인데 2주 했는데 저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 성과를 저희가 표로 만들었는데요. 체중이 68.5에서 65.3으로 와, 많이 주셨네요. 3kg 이상 야. 줄었고요. 체지방률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BMI 지수도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떨어졌죠. 227, 25.5 이렇게 됐고 총 콜레스테롤 요 부분은 네. 민 선생님이 좀 해주시죠. 굉장히 사실 이전에도 그렇게 나쁜 네. 수치이진 않았는데 중성지방이 좀 높아서 위험했거든요. 네. 총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주에 있지만 거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중성지방은 사실 150 이하로 유지가 되는 게 좋은데 300이 넘으셨어요. 네. 그 정도면 사실 뭐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치였는데요. 체중이 빠질 때 특히나 체지방률이 많이 빠지셨잖아요. 그러면서 혈액 검사 결과도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요. 총콜레스테롤도 좋아졌고 중성지방이 117로 정상 수치에 들어왔어요. 또 하나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HDL 콜레스테롤이 이전에도 52로 정상보다 높았는데 더 높아져서 이제 71 수준이 됐죠. 이 정도 되면 심혈관계 보호인자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를 봤을 때는 겉에 체중만 빠지신 게 아니고요. 혈액과 혈관도 날씬해지셨다고 볼 수 있어요. 체중 감량으로 절대 몸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이 검사 결과로는 몸도 아주 좋아진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토대로 해서 50, 60대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세요. 방법. 항산화 식품 식단 섭취입니다. 아니, 항산화 식품은 노화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산화 식품은 노화 방지, 다이어트 식품은 저칼로리. 네.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빼야지 하면 우리는 이제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그리고 풀떼기 이런 거 생각했는데 항산화 물질은 노화 방지에만 쓰이는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우리가 50에서 60대 이제 비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에서 60대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의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줄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 또는 DHEA 같은 이제 호르몬들이 줄고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들은 더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서 뱃살이 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뱃살이 찌니까 우리가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굶죠 이제. 자, 굶기 시작하면은 가뜩이나 호르몬이 불균형이 됐는데 영양소 균형까지 깨지니까 이제 그냥 이게 증기기관차였던 노화 속도, 비만 속도가 갑자기 이제 KTX급으로 바뀌어서 무서워. 네. 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년 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항산화가 풍부한, 항산화 능력이 풍부한 식품을 꼭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 게 자, 좋아요? 일단은 제가 세 가지 노화 예방하면서 다이어트에 적극적인 힘을 주는 50대를 위한, 중년을 위한 살 빼기 세 가지 싹쓸이 식품 준비해봤어요. 싹쓸이. 네. 싹쓸이. 자, 첫 번째 싹쓸이 음식은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미역 되겠습니다. 미역. 자, 미역에는요, 이제 다양한 알긴산이나 후코이단 이런 다양한 항노화 식품, 난소화성 다당류들이 풍부한데요. 자, 이런 것들은 체지방을 감소시키고요, 비만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들이에요. 거기에 다양한 무기질, 또 우리가 채소로는 섭취하지 못하는 무기질들이 있어서 항노화나 항산화,
노화 억제 효과들이 풍부합니다. 네. 미역은 사실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많이 발발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기존에 다이어트 하시던 분이 많이 놨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면 면역력 떨어져서 코로나 걸린데 안 돼. 이런 핑계를 많이 대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마음 놓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역인 거죠. 미역은 그 자체가 워낙에 칼로리가 낮아요. 근데 그 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면역력도 챙기면서 체중 감량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미역국 먹었거든요. 칭찬해요. 네. 두 번째 싹쓸이 음식 뭔가요? 자, 두 번째 싹쓸이 음식은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그렇죠. 달걀하면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나 근육 만드는데 꼭 필요해서 어떻게 하냐. 노른자 버리고 흰자 딱 해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50에서 60대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이 버려지는 노른자를 버리시면 안 되고요. 노른자까지 꼭 같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일반적으로 노른자위 해가지고 이제 노른자를 비유하는데 그만큼 이 노른자가 좋은데요. 달걀 노른자는요, 비타민 A와 루테인 그리고 레시틴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달걀의 흰자에 단백질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단백질 함량도 노른자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흰자뿐만 아니라 노른자까지 같이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루테인은 시금치에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걀 노른자와 루테인의 그 시금치의 루테인 함량을 비교해 보면은 시금치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함량은 높은데 흡수율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걀 노른자가 한 3배 정도 더 높은 흡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를 섭취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게 미역 그리고 달걀이었고요. 싹쓸이면 세 번째 식품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싹쓸이는요, 검은 콩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은 콩 그러면 껍질 겉이 검잖아요. 검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안토시아닌계 색소들이 풍부하고요. 폴리페놀 성분들이 풍부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해주고요. 혈관을 보호해주고 항암 효과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검은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중년 남성,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식품 마지막 싹쓸이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뭐 매일 먹어야겠는데요. 게다가 이 친구들이 좀 싸요. 그래가지고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단을 이렇게 콩밥에 미역국, 계란 후라이.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치 하나 추가해서. 항산화 식품 식단 섭취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렸고요. 네. 이번 거 한번 보죠. 또. 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부지방 중점 감량 운동입니다. 그 살 뺀다 그러면은 이제 뛰기도 하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분들이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빠르게 걷기로 이제 살 뺀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복부 지방을 중점적으로 감량해야 됩니까? 그래 중요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50대 중년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팔다리에 있는 이렇게 지방이 복부로 몰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체중은 똑같은데 배만 나오거든요. 이게 지방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또 문제는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특히 다리에 있는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리의 근육량을 늘려주면서 복부에 있는 지방을 어떻게든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기왕이면 5, 60대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면 좋을 텐데. 네, 그렇죠.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의자나 소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예. 그러면서도 다리 근육이나 네. 복부의 복직근을 강화시켜서 허리를 날씬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운동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자, 그러면 TV를 보시면서도 쉽게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60대의 복부 운동입니다. 한트에서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왼쪽, 오른쪽.
오늘 한트에서는 이제 허리를 날씬하게 할 수 있는 복부의 피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운동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피하 지방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근육량입니다. 특히 다리에 있는 근육량을 늘려주고 배에도 근육이 있죠. 네. 복직근을 좀 늘려서 이렇게 복부의 피하 지방을 줄이면서 허리를 날씬하게 하는 운동을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그러세요. 아, 나는 운동이 너무 힘들어. 밖에 나가야 되잖아. 어디를 가야 되잖아. 그러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앉으시면 됩니다. 자꾸 물어보시더라. 지금 소파에 앉으시면 되고, 네. 소파에 앉아서 자, 이렇게 약간 끝쪽에 걸터 앉으시면 좋겠어요. 끝쪽에. 그 다음에 손은 엉덩이 뒤쪽에 살짝 지지를 하세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네. 다리 모양 살짝 벌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버티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시고.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복부에 힘이 들어가네.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네. 복직근에도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셨던 분들, 지금 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를 날씬하게 하고 복사근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건데요. 자, 자유형 수영을 해보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자, 허리를 완전히 돌리세요. 쭉 뻗고, 왼손은 구부리시고, 오른손은 쭉 뻗고, 반대로. 옆구리 당겨. 그렇죠. 옆구리 버티세요. 자, 한 번 더. 자, 자극이 되죠, 허리에. 자, 이게 지금 복사근이 자극되면서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자극되면서 허리를 날씬하게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반복을 해보시고. 네. 근데 이제 수영도 했겠다. 예. 우리 이제 뱃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뱃놀이. 배도 타. 그렇죠. 강에 가서 뱃놀이를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 한번 해볼까요? 노를 접을게요. 자, 당기세요. 15도, 15도. 버티세요. 뒤로 약간. 네, 한 번 더. 이렇게. 자, 살짝 버티세요. 네, 버티십니까? 한 번만 더. 이게 배도 당기고요. 그렇죠. 등도 당기고요. 이게 복직근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게 버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잘 버텨집니다. 자, 이것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실까요? 자, 준비하시고. 음악을 이렇게 뱃놀이는? 느린 걸 보내고 싶습니까? 자. 으이치. 음악이 많네, 여기에. 자,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자, 버티세요. 자, 얼굴은 웃으면서. 자, 한 번 더. 네. 자, 수영해볼까요? 수영. 버티세요. 한 번 더. 반대. 허리 더 돌리시고. 자, 반대로. 이렇게. 옆구리가 풀려. 그렇지. 자, 반대. 정수 조용 잘하시네. 네. 자, 반대. 자, 반대. 호흡도 하시고, 고개 돌리시고. 자, 반대. 옆구리 엄청 당겨. 자, 우리 뱃놀이 갈까요? 뱃놀이. 자, 버티세요. 버티기. 버티기. 자, 15도.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쪽에서 왔어. 저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땀이 싹 나면서 몸이 편해지네요. 네. 배도 빵빵해지고, 배가 빵빵해졌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이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운동이네요. 네. 음악도 이렇게 잔잔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넓은 강에서 수영도 하고 네. 뱃놀이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배가 날씬해졌어요. 정말 좋은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마법사예요. 운동 잘 해봤고요. 네. 자, 다음 거 가죠. 자, 이제 3번째 보겠습니다.
장내 세균 균형 맞추기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뭘 해도 살이 안 빠지면 이건 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전에 보셨던 사례자분도 사실 뭐 식욕억제제도 드시고 한약도 드셨는데 잠깐만 효과를 보시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장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균이 산다는 거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세균들은 크게는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 몸속에 유해균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 유해균 같은 경우는 사실 신진대사 자체를 방해를 하니까 몸속에 지방을 쌓이게 하죠. 또 소화력을 조절하는 수소를 잡아먹어서 과도한 소화를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메탄가스 같은 유해가스들을 많이 내뿜어요. 그러면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음식물이 그 안에 더 오래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통과되는 속도를 지연을 시키면서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시켜서 살이 더 잘 찌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해균의 비율이 체중과 크게 연관이 있다는 건데 또 반대로 체중 감량도 유해균의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5kg 이상의 좀 큰 체중 감량을 보일 때는 유해균은 줄어들고 유익균은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실험용 쥐에 그렇죠. 유익균 넣고 유해균 넣고 그렇죠? 무균으로 만든 쥐예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까지 싹 없앤 무균 쥐에게 한 무균 쥐에게는 비만한 쥐의 장내 세균을 그대로 이식을 시키고요. 또 다른 무균 쥐에는 날씬한 쥐의 장내 세균을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을 해봤을 때 일단 비만 쥐의 장내 세균을 투여받은 쥐는 똑같이 뚱뚱하게 살이 쪄서 비만 쥐가 됐고요. 날씬한 쥐의 장내 세균을 투여받은 쥐는 마찬가지로 정상 몸무게의 날씬한 쥐가 됐다는 연구가 있었죠. 야,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장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유해균이 많으면 소용없다는 게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야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민혜연 선생님께서 이제 실험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비만한 사람의 장과 정상인 사람의 장의 세균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뚱보균이라고 하는 페미큐테스 균이 줄었는데 비만한 경우는 페미큐테스 균이 90% 이상 정도로 많아졌고요. 또 이제 정상 세균총인 박테레이토스 테스 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비만과 이렇게 정상 체중을 떠나서 임신 중에도 똑같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임신부보다 이렇게 정상보다 아주 비만도가 높은 비만한 임신부의 장내 세균에도 유익균의 수는 높고 유익균의 수는 이렇게 낮고 유해균의 수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럼 영상으로 봤던 오늘 58세 다이어트 도전자 그 주부의 장내 세균 한번 볼게요. 네. 다이어트 시작 전이죠. 그때는 이렇습니다. 분포가 중간균이 70%, 유익균이 12%로 유익균이 적었어요. 네. 자, 다이어트 체중 감량한 이후에 유익균이 확 늘었죠. 그러면서 유해균이 줄어들었고 중간균의 수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딱 보면 다이어트하기 전의 상태를 보면 유해균 대 유익균의 비율이 18대 12인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88대 1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유익균과 유해균 말고 중간균이 있잖아요. 네. 중간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은 약간 박쥐 같아요. 더 득세하는 쪽에 달라붙어서 그쪽 세력을 키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험을 통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양쪽에 일단은 자석이 저렇게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저 자석을 하나는 유해균, 하나는 유익균이라고 보고요. 가운데 많은 클립들을 중간균이라고 볼게요. 유해균이 득세할 경우를 보세요. 똑같이 있을 때 중간균들이 유해균 쪽으로만 저렇게 다 달라붙어 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즉 유익균이 더 득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중간균이 이번에는 유해균 쪽으로 저렇게 더 많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중간균이라는 애들은요, 자신들의 독특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유해균과 유익균 중에 더 세력이 강한 쪽으로 붙어서 그쪽의 힘을 더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자분의 경우를 그거에 빗대어서 보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유해균이 88%, 유익균이 12%밖에 안 됐다는 거고요. 반면에 다이어트를 한 후에도 저 정도밖에 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유익균이 87%, 유해균이 13%. 그러면 완전히 역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균들의 사는 방식도 우리하고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강한 쪽으로 붙죠.
순간 제가 중간균인 것 같은 느낌이면서 이게 생존이네, 생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살 빼는데 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이게 맵고 짜고 기름지고 이래서 장 건강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맞죠. 예, 서구화된 식사,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고요. 과음에, 폭음에, 그다음에 뭐 자극적인 음료 이런 거 자꾸 먹으면서 스트레스까지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장 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도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달고 짜고 단짠 확실히 문제고요. 거기다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생제 사용 비율이 좀 높아요. 국민 1000명당 32명이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OECD 국가 평균보다 1.63배 더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항생제라는 게 몸에 안 좋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에 좋은 유익균도 사실 세균의 일종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유익균도 같이 죽게 되면 장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익균의 한 가지인 유산균의 먹이를 주라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배웠잖아요. 유산균의 먹이라고 하면 프리바이오틱스 그쵸. 먹으라 이 얘기죠. 유산균의 먹이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그 성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면은 프락톨리고당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이를 주면 먹이를 잘 받아 먹었으니까 유산균이나 유익균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장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성인들에게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어요. 4일간 먹게 했는데 그 4일 만에 유익균의 일종인 비피더스 유산균이 7,900만 마리에서요. 12억 5,800만 마리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유를 섭취하지 못한 영아들에게 4주 동안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유익균의 일종인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유해균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중년층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우에도 적용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평균 연령 73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게 프리바이오틱스인 플락토올리고당을 이렇게 섭취를 시켰더니 2주 만에 섭취 2주 만에 40% 정도의 장내 유해균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걸 보면 모든 연령층이 다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다이어트에 도전한 분도 샐러드에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뿌려서 섭취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 노력 끝에 이렇게 장내 세균 비율이 현저하게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동식물들은 먹여야지 커진다. 먹여야지 커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고 먹이를 줬는데 잘 자라는지 확인할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것이 유산균에게 먹이를 공급하지 않은 것들이고요. 오른쪽이 먹이를 공급한 건데 저 점이 뭐냐면요. 균 한 마리가 자꾸 증식을 해서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점이 된 거거든요. 네. 저렇게 점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성한 증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먹이를 먹이는 것이 균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자라고 많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먹이를 준 쪽이 확실히 더 늘어났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저 정도면 체중 감량 효과도 톡톡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체 시험 결과도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거든요. BMI 26 이상, 그러니까 비만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 12주간 매일 21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프리바이오틱스를 매일 섭취한 구는 1.03kg의 체중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은 오히려 0.45kg 체중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또 소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었는데요. 소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8g씩 프리바이오틱스와 이눌린 혼합물을 총 12개월 동안 섭취를 하게 했어요. 프리바이오틱스와 이눌린 혼합물을 섭취했던 소아는 BMI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섭취하지 않았던 대조군은 BMI가 증가했어요. 키에 대비해서 살이 더 쪘다는 거죠. 이 다이어트 할 때 또 포만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먹었는데 금방
한번 꺼지면 또 먹고 싶으니까. 근데 프리바이오틱스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중년 이후에 남성이나 여성분들에게 이 포만감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포만감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네. 어느 정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야지만 먹는 게 줄어드니까 근본적으로 열량소의 공급이 적게 되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런 거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BMI 지수가 88.5에서 27.4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주간 매일 16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섭취한 군이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포만감 증가가 더 컸고 공복감이 감소됐다. 결과적으로 덜 먹을 수 있는 기초공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화장실 가서 편하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이제 그분이 화장실 가면은 계속 토끼같이 동글동글 나온다 그러는데 프리바이오틱스 먹고서 최근에 방앗간에서 가래떡 뽑듯이 나온다고. 진짜. 아침부터 뭐예요, 이게 뱀 나오는 줄? 실제로 이제 만성 변비 환자 수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프락토 올리고당을 이제 섭취를 시켰죠. 그랬더니 이 만성 변비 환자 중에 70%가 이렇게 변비 증상이 완화가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충분한 수분을 같이 섭취했을 때도 효과가 좋았는데요. 하루에 물 2리터 정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이렇게 복용을 했더니 장내 염증성 변화도 줄어들면서 화장실을 가는 빈도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고 또 변비 때문에 또는 설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화장실 갈 때 확실히 편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더 많고 네. 이 외에도 더 도움이 되는 분이 있다면서요. 특히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장누수 증후군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위장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나 외부 독소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닿는 장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 점막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음식물은 흡수를 하지만 독소나 유해 물질들은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장 점막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흡수되지 말아야 되는 독소들이나 나쁜 유해 물질들이 몸속으로 쏙쏙 들어오게 되겠죠. 얘네들이 저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독소들이 침입하게 되면 몸속에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새는장 증후군 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 이 염증 반응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간이나 폐, 콩팥, 심지어는 뇌까지 전신에다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몸이 불편해요. 계속 아프고 입병도 나고 뭐 어디 여기 막 피곤하고 이러는데 검사해보면 정상이라고 나와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장누수 증후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유산균이 우리가 아무리 유익균이라고 해도 결국은 세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있지 않은 새로운 세균을 넣어주게 되면 몸에서는 이상 반응이라고 느끼고 복통이 발생을 한다거나 설사 같은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내 장 속에 원래 살고 있는 애들에게 먹이만 주면서 얘네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작용을 덜하게 하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항암 치료 직후나 또 만성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제 아무리 이제 장의 입장에서는 유익균이라 할지라도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FDA에서도 이렇게 주의를 공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한 직후나 이후나 또 이렇게 항암 요법을 하고 있는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산균과 같은 경우라도 이렇게 함부로 복용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장은 쉽게 생각하면 몸 안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몸 밖입니다. 몸 밖인데 장은 점막으로 해서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 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염증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아까 민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으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산균도 일종의 균입니다. 이게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심각하게 균열증이나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몸에 별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어도 별다른 다른 반응은 없지만 네.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장루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다른 유익균이라도 내 몸에 받아들일 때 이 안에서 이상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건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네. 그런 분들은 기왕이면 내 몸 안에 있는 유익균을 더 증식시키고 잘 살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유익균에 먹이를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네.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먹이를 줘서 유익균이 늘어나면 네. 유해균은 또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 박사님 또 어떤 경우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유산균 요즘 챙겨 드시는 분들 주위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꾸준히 잘 챙겨 먹는데도 별로 이렇게 화장실에서 효과도 없고 살도 안 빠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왜 그러느냐?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지나가는 소화기관을 지나가는 과정 중에 죽습니다. 일단 위산에서 거의 90% 죽고요. 담즙산, 그다음에 소장을 통과하면서 소화 효소 때문에도 죽고요. 이렇게 죽다 보니까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적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균을 먹는 게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자꾸 경험하시는 분들은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런 거를 겪지 않고 그냥 장까지 가거든요. 그럼 장 속에 있는 균들에게 원활한 먹이를 주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잘 자라고요. 또 살아있는 생균인 유산균한테 먹이를 주고 보내면 얘들이 가지고 내려가면서 배고프고 정착할 때 먹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균이나 또는 이제 들어간 균들이 장착하고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산균만 드셨을 때 효과가 없던 분들이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산균하고 그 프리바이오틱스하고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겠네요.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나는 먹이만 먹어봐도 좀 안 되고 균만 먹어봐도 안 되고 그럼 네. 같이 먹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또 이제 따로 이게 같이 있는 거 먹던 분들이 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요즘엔 또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때는 또 유산균이 붐처럼 일어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걸 뭘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보셨는데 오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내 몸 안에 기왕에 유익균이 있으니까 네. 그 유익균을 잘 영양 상태도 좋게 해서 살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자,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시청자 퀴즈 내주십시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아침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5, 60대 때 다이어트를 보다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이것의 비율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장내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비만을 막아주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이 균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한 이 균은 결정적인 힌트다. 떠먹겠죠. 너무 어려워요. 유익한 균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 공개합니다. 지난주 정답은 고지혈증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죠. 또 하단 자막과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오늘은 5, 60대 중장년층 이상 분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젊은 분들과는 다이어트 방법이 좀 차별화돼야 되죠. 네. 일단 이 나이대 자체가 비만율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시급하긴 하지만 신체에 또 급격하게 노화가 오는 나이인 만큼 너무 무리해서 체중 감량
감량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노화를 더 앞당기고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으로는요. 일단 체중 감량과 함께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역이나 달걀과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갱년기의 여성분들은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복부에 급격하게 살이 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부 지방을 감량시킬 수 있는 운동을 또 중심적으로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의 먹이를 꾸준히 섭취를 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고 또 살이 잘 찌지 않는 체형으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섭취할 때 이 점은 주의해 주세요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유익균이 많아졌어요. 장 속에. 그러면 먹이를 많이 넣어줘야 될까요? 조금 넣어줘야 될까요? 많이 넣어줘요. 당연히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실 때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좀 충분량 드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장이 좀 좋아지시고 소화가 잘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채식 위주나 과일 위주의 식습관으로 좀 전환을 해주셔서 식품을 통한 먹이 공급도 원활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장을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해서 복통이나 설사 또는 복부 팽만감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양을 욕심내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에 권장되는 양이 한 4g 정도 되거든요. 그럼 4g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 카페에 가면은 그 스틱으로 되어 있는 설탕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한 5g 정도 되니까 고기에 준하는 거 정도를 하나 드시는 것이 이제 적당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늘 이 건강 얘기할 때마다 걱정이 프리바이오틱스 좋대요 하면 또 막 사다 드실까 봐. 많이 드실까.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또 다른 거 주의할 점 뭐 있겠습니까? 네, 이제 뭐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도 좋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이제 채소나 과일 중에도 올리고당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자연식 위주로 충분히 섭취하시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골고루 음식도 섭취하시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겸해서 드시면 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요즘에 이렇게 비만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또 우리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7석 견화직녀의 전설이 있는 날이죠. 견화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서 흘리는 눈물 때문에 지상엔 비가 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오늘 소나기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견화직녀도 잠깐 만나나 봅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기 잠깐 내면 네. 아유 뭐든지 코로나19로 연결이 돼요. 네. 그 정도로 걱정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또 태풍이 올라오고 아유, 글쎄 있어서 말입니다. 네, 걱정이 많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고 또 태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